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셨다면 승객 여러분의 일 모두를 책임집니다. A코와 B코라 불리우는 두 여승무원은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을 품고 일본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 안 승객들과 함께인데요. 신중하게 촉을 세워 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두뇌파 하야세 A코. 매사 낙천적이며 궁금하면 바로 질문하는 거침없는 행동파 후지 마미코. 다양한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비행기 내. 그 안의 화장실에서 승무원 A코가 중요한 하지만 매우 애매하고 곤란한 물건 하나를 줍게 되는데요. 비행기 승객의 소유물이 분명한데 소유자의 마음도 조심스레 살피고 기내에 아무런 소동도 없이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야 하는 A코와 B코. 그간 화장실을 찾은 승객은 6명인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 걱정스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인 현장은 구름 위. 그 4번째 에피소드. 아주 중요한 분실물을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번째 사건. 아주 중요한 분실물. 제1장. 14시 20분 도쿄 출발. 16시 5분 아오모리 도착. YS-11 기내에서 신일본 항공 승무원 하야세 A코. 통칭 A코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기체가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오늘의 승객은 모두 27명으로 정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여서 A코는 동료인 B코, 즉 후지 마미코와 사뭇 여유로운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내 맨 뒤쪽 화장실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A코는 좁은 화장실에서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다. 하얀 봉투였다. 봉투 앞면이 아래로 향한 채 떨어져 있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누가 밟았는지 발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손님이 떨어뜨렸나 본데? 그런 생각을 하며 봉투를 뒤집어 앞면을 본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유서라고 적혀 있었다. 제2장. 어쩌다 이렇게 흉측한 걸 주었어. 러브레터라면 몰라도? 비코는 안 그래도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그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걸 어쩌지? A코가 미간을 찡그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모른 채 할 순 없잖아. 어떻게든 이걸 떨어뜨린 손님을 찾아야 할 텐데. 안내방송을 하면 어때? 여전히 속편한 소리를 하는 비코에게 A코가 인상을 팍 썼다. 방송에서 뭐라고 하라는 거야? 화장실에서 유서를 떨어뜨리신 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란 말이야? 그럼 안 되나? 당연하잖아. 생각이 있니 없니? 봉투에 이름은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문제지. 그럼 열어서 내용물을 보자. 안에는 틀림없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비코는 벌써 봉투로 손을 뻗었다. 입구를 풀러 붙이지 않은 봉투는 금방이라도 편지지가 빠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기 직전에 A코가 봉투를 낚아챘다. 아이 참,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어떡해. 남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읽었다는 걸 알면 이걸 떨어뜨린 사람은 정말 끝장이라고 절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야, 아니 자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이상 절망해? 아무튼 비코 너는 어쩜 그렇게 무딜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걸 써야지. A코가 집게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 부분을 가리켰다. 머리? 난 머리 쓰는 건 싫어. 배가 고파진단 말이야. 비코가 투덜거렸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에이코는 말없이 팔짱을 꼈다. 승객은 27명. 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으로 한정하면 그보다 좀 적어지겠지? 비코, 너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들 기억하지? 승무원으로서 그 정도 일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다. 물론 기억하지. 어디 보자. 저쪽에 앉은 직장인 분위기의 여자랑 저기 인텔리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 그 다음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랑 저기 머리 벗겨진 아저씨. 잠깐 있어봐. 직장인 여자 전에 중년 아줌마가 먼저 들어갔어.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마자 뛰어들어가서 내가 기억해. 아, 맞다. 그랬어. 아무튼 아줌마들은 늘 그런 식이라니까. 비코는 아줌마라면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여학생이랑 머리 벗겨진 아저씨 사이에도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 저기, 저 백발 할머니. 에이코가 좌석 중간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합이 6명이네? 그 중에 분명 이 봉투를 떨어뜨린 손님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찾아내서 마음을 돌려야 할 텐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내가 사탕을 나눠주면서 찬찬히 살펴볼게. 비코가 사탕 바구니를 들었다. 비코, 기다려. 나도 같이 갈게. 에이코도 그녀를 따라 나섰다. 첫 번째는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가 길고 옆에서 보이는 얼굴이 상당히 이쁘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울적한 표정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어있는 통로 쪽 옆좌석에 가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앞좌석 밑에는 가방과 똑같은 무늬의 우산이 놓여 있었다. 비코가 에이코에게 눈짓을 했다. 가능성이 높아. 그런 뜻일 것이다. 사탕 드시겠어요? 비코가 말을 건네자 여자가 이쪽을 힐끔 보더니 사탕 한 개를 집었다. 그 순간 옅은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혹시 비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의아한 눈빛으로 비코를 바라보았다. 아니, 유리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세요? 여자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비코를 바라보았다.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해서요. 비코는 고개를 꾸벅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에이코가 뒤따라오며 그녀의 엉덩이를 쿡 찔렀다. 뭐 하는 짓이야? 괜히 의심만 받잖아. 비코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은 맨 끝에서 두 번째로 화장실에 들어간 은발의 노부인이었다. 나이는 70쯤 되었을까. 남편으로 보이는 옆자리 노인은 잠들었는지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에이코가 그 노인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고, 고마워요. 부인이 감사 인사를 했다. 지극히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다. 그 다음으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짧은 치마에 하얀 가디건 차림이다.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소녀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 만화는 기내에 비치된 것이 아니라 여학생 본인이 가져온 것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이 여학생이 만화에 열중해 있었다는 걸 에이코는 기억하고 있었다. 여학생 옆에는 옅은 회색 재킷을 입은 30대 중반 정도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비코가 사탕 바구니를 내밀자 그녀는 약지와 중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을 뻗어 2개를 집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여학생에게 내밀었지만 여학생은 만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됐어. 한마디로 딱 잘랐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사용했던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는 창으로 비행기 날개가 내다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바깥 풍경에는 관심이 없는 듯 내내 스포츠 신문만 읽었다. 그는 안전벨트뿐 아니라 자신의 허리띠까지 느슨하게 푼 채 짧은 다리를 꼬고 있었는데 다리 끝은 통로로 나와 있었고
와이셔츠 자락은 벨트 위로 비어져 나와 있었다. 비코가 사탕을 권했지만 남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인텔리 사원은 30 안쪽으로 보이는 얼굴에 금태 안경을 낀 예쁘장한 남자였다. 에이코는 이 남자가 맨 마지막에 탑승한 승객임을 기억했다. 그는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 얼굴로 들어서서 기내를 쭉 훑어본 다음 자리에 앉았다. 그러는 동안 그가 한 번도 탑승권을 확인하지 않은 걸 미루어 봐서 그 자리는 그에게 지정된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컸다. 오늘처럼 자리가 많이 비었을 때는 어디에 앉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사탕 드시겠어요? 비코가 가까이서 말을 건네자 인텔리 사원은 깜짝 놀란 듯 허리를 쭉 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가 뒤쪽을 힐끔 돌아보는 모습을 에이코는 놓치지 않았다. 맨 먼저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중년 여자는 친구로 보이는 동년배 여자와 수다 산매경에 빠져서 에이코와 비코가 다가가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뒷줄에 앉은 두 여자도 일행인지 중년 여자가 몸을 틀어 뒷좌석 여자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신칸센처럼 좌석이 회전되지 않는 점이 몹시 아쉬운 듯했다. 마침내 비코가 들고 있던 사탕 바구니를 보더니 여자는 어머 고마워요 하고는 커다란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집었다. 사탕 바구니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여자는 그 많은 사탕을 자기 핸드백에 꾸역꾸역 밀어넣었다. 그녀의 일행 중 한 명은 도후쿠 지방 5일 여행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펼쳐들고 있었다. 저 아줌마가 아닌 건 확실해. 주방으로 돌아오자 비코가 중년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줌마가 살아갈 기력을 잃었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맞는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5명인데 굳이 꼽자면 이 희미한 발자국인데 에이코가 봉투 뒷면을 비코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누군가 밟은 듯한 흔적이 있었다. 이것만으로 발자국 주인을 어떻게 찾겠어? 승객 전원의 발자국과 대조해본다면 또 몰라도. 하지만 그럴 순 없잖아. 근데 그 필적으로 알 순 없을까? 봉투 앞면에 쓰인 유서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비코가 물었다. 파란 잉크로 쓰인 정자체 글씨가 보기 드문 달필이었다. 남은 5명이 뭐라도 써준다면 비교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어떻게 글씨를 쓰게 하지? 에이코의 물음에 비코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까 비코 너도 생각을 좀 해봐. 라고 말하려던 에이코의 입술이 움직임을 멈추었다. 인텔리의 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또 화장실에 가려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남자는 곧장 걸어오지 않고 좌석 뒤쪽 부근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왔다. 화장실을... 남자의 말에 비코는 네, 그러십시오 하면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 말투가 너무 굳어 있어서인지 남자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자가 금방 도로 나왔다. 아무리 남자가 볼일을 빨리 본다 해도 이건 너무 빠르다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승무원이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자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수상해. 비코가 말했다.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이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혹시 유서를 떨어뜨린 걸 알아채고 주우러 갔던 건지도 모르지? 어떡하지? 글쎄, 어떻게 할까? 그때 인텔리 사원이 좌석 등받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쏙 들어가는 모습이 에이코의 눈에 들어왔다. 이쪽을 의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코가 살짝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 봉투를 통로에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그럼 떨어뜨린 사람이
다시 죽지 않겠어? 아니. 에이코가 한마디로 잘랐다.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주웠다가는 유서라는 글자를 보고 소동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네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 어쩌지? 에이코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역시 이것만으론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내기는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수단이야.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시계바늘이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40분 이내에 비행기는 아오모리에 도착할 것이다. 이대로 유서의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죽으려는 사람을 빤히 보면서도 놓치는 꼴이 될 것이다. 내용물을 보자는 거지? 비코가 눈을 반짝였다. 에이코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키지는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에휴,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잖아. 비코가 봉투에 바람을 후 불어넣어 편지지를 꺼냈다. 모두 2장이었지만 앞장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이런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죽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슬픔도 금세 잊히고 제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겠지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죽어서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죠. 동종 따위는 사양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저는 그 시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을모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잘못 짚었네. 에이코가 말했다. 이름이 없잖아. 그녀는 틀림없이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고 믿었던 만큼 편지 끄트머리에 오늘 날짜만 적혀 있는 걸 보자 몹시 초조해졌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 유서의 주인을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비코가 입술을 뾰족 내밀었다. 이걸로는 자살 동기조차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아휴, 이제 실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에이코는 다시 한번 편지지를 살펴보았다. 유서라고 쓰인 겉봉의 글씨와 마찬가지로 정성 들인 서체로 채워져 있었다. 편지지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다. 에이코. 비코가 그녀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 제3장. 에이코가 조종실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YS-11의 조종실에는 어른들이 가까스로 앉을 만한 공간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지? 왼쪽 조종석에 앉은 부조종사 사토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물어봤다. 실은... 에이코가 빠른 말로 사정을 소근소근 설명했다. 하고 기장 고즈카가 소리를 냈다. 사토와 조종을 교대한 기장 고즈카가 돌아앉았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열어서 내용도 봤는데 서명도 없어요. 에이코는 유서를 기장 고즈카에게 건넸다. 당사자의 심리를 고려할 때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일단은 아오모리 공항에 연락해서 경찰과 의논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모르면 경찰도 행동에 나서진 못할 거예요. 승객들을 장시간 공항에 묵혀둘 수도 없고. 물론 나도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진 않지만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러기 전에 유서의 주인공이 밝혀진다면 좋겠지만 말이야. 그러고서 봉투를 내려다보던 고즈카가 봉투 뒷면을 보더니 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누가 밟은 흔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 이 발자국 주인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 봉투가 이미 떨어져 있었단 얘기로군. 아니면 어쩜 발자국의 주인이 떨어뜨렸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유서의 주인공은 그 후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란 말일 텐데. 네, 그렇지만 발자국의 주인을 영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 고즈카는 다시 한번 봉투에 시선을 준 다음 에이코를 보며 알듯 말듯 미소를 지었다.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하야세 씨도 신세대는 신세대로군. 이걸 잘 봐. 발자국에 희미하게 무늬가 남아있지. 에이코가 봉투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무늬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물결 무늬가 생선 비늘처럼 겹쳐 있었다. 일본식 샌들굽에는 되게 고무판을 잇대잖아. 이건 그 고무판 무늬야. 일본식 샌들이라고요? 그래. 샌들을 신은 손님이 있지 않았나? 아, 그러고 보니 예의 노부인이 이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네, 있어요. 그 승객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유서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님. 인사말을 한 다음 에이코는 조종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비코에게 기장이 한 말을 전했다. 이야, 역시 기장님이네. 하긴 연륜이 있긴 하시니까. 이런 때 순순히 감탄하지 못하는 것도 비코의 성격이다. 그래도 기장님 덕분에 범위가 좁혀졌잖아. 그게 그렇지도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에이코, 너도 생각을 해봐. 그 할머니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그 후줄근한 대머리 아저씨잖아. 그런 아저씨는 애당초 열애야.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안 죽을걸. 에이코가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는 좌석에서 흘러내릴 것 같은 모양새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기장 고즈카의 예리한 지적이 별 도움이 되지 않자 에이코는 낙담했다. 그때 승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의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은 머리를 매만지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걸 본 에이코가 봉투를 뒤집어 눈에 띄도록 외건 위에 올려놓았다. 여학생은 화장실로 가지 않고 그녀들에게 다가오더니 저기 만화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물었다. 목소리는 어린데 말투는 성숙했다. 있어요. 만화 있어요. 비코는 초록색 표지의 만화 잡지 3권을 여학생에게 내밀었다. 여학생이 그것들을 쓱 훑어본 다음 이건 다 읽은 것들이에요. 그럼 주간지는요? 라고 물었다. 비코가 이번에는 주간지 5권을 보여주었다. 여학생은 그것들을 한 권씩 들춰보았다. 그러는 동안 아주 잠깐 시선이 봉투로 향하는 것을 에이코는 보았다. 그러나 여학생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이걸로 할게요. 라며 여성 주간지를 집어들었다. 아오모리에는 여행을 가나요? 여학생이 돌아가기 전에 에이코가 슬쩍 물어보았다.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했다. 엄마랑 같이 가나 봐요? 네, 맞아요. 이 주간지 빌려갈게요. 그리고 여학생은 자기 자리가 있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눈으로 쫓던 에이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째 봉투를 보고도 반응이 없네. 알 수 없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긴 그렇지. 그렇다면 저 여학생도 안심할 순 없겠네. 잠깐. 둘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뒤에서 4번째 줄에 앉아있던 30살 정도의 여자가 다가왔다. 화장실에 가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비코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객석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제 반대쪽 좌석에 있는 저 사람 말이에요. 그녀가 가리키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직장인인 여자인 듯 했다. 에이코가 있는 곳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상하단 말씀인가요? 에이코가 묻자 여자는 말소리를 더 낮추어 서걱거리며 그게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고 대답했다. 여자의 말을 듣고 비코와 에이코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몇 번이나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더라고요. 잠시 그쪽을 바라보던 에이코가 여자에게 생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찾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괜한 참견인진 몰라도 왠지 신경이 쓰여서요. 변명을 하든 말하고 여자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럼 내가 가서 보고 올게. 비코에게 말한 뒤 에이코가 문제의 여자에게 다가갔을 때였다. 앞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까 그 인텔리 남자 회사원이었다. 남자는 씩씩거리며 뒤쪽으로 걸어오다가 대뜸 문제의 여자 바로 옆자리에 털썩 앉아 에이코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지 그래? 남자가 말했다. 상당히 큰 목소리였다. 주위 사람들의 눈길이 이씨의 그쪽으로 쏠렸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져 있을 거야?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계속되는 큰 소리에 앞쪽 좌석에까지 고개를 쭉 빼고 돌아보는 승객이 있었다. 에이코가 다급히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손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가 짧게 대답한 후 다시 여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을 이어갔다. 여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다. 일이 묘하게 되어가네. 에이코는 생각했다. 인텔리 사원은 아까부터 이 여자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괜히 화장실을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승객들마저 마침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 남녀에게 신경이 가 있었던 것이다. 남녀의 반대편에 앉은 여자는 통로로 몸을 내민 채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다. 알았어. 그만두자.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애써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한 내가 바보지. 너 좋을 대로 해. 그러고는 그는 성큼성큼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승객 몇 명이 재빨리 목을 움츠렸다. 에이코는 잠시 홍차를 따라 쟁반에 담아서 그 여자에게 들고 갔다. 이것 좀 드세요. 라며 컵을 내밀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으로 손을 뻗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굴어서. 눈은 빨갰지만 표정에는 다소 여유가 보여 에이코는 안심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오지랖 넓은 짓이었지만 머릿속이 유서로 가득했던 에이코는 그만 그녀 옆자리에 앉고 말았다. 별일 아니에요. 여자가 대답했다.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인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충격이라니 혹시 무엇 때문일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지난 봄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고향이 아오모리인데 중매 결혼을 해서 저 사람이 있는 지바로 갔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나 봐요. 눈물이 솟아오르는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코는 그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결혼 후에도 남편께서 그 여자를 계속 만난 건가요? 에이코의 질문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친정에 재산이 꽤 있어요. 저 사람이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에이코의 심장이 덜컥했다. 그 순간 발끝에 뭔가 닿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건 우산이었다.
그녀의 가방과 똑같은 무늬의 우산. 내가 어리석었어. 하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유서에 분명히 쓰여있지 않았던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라고. 오늘 비가 내린 지역은 한정적이다. 우산을 들고 탄 사람을 찾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건 안 되죠. 에이코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일로 죽다니 그건 너무 바보 같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전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은 그래서 진심을 다해 유서까지 썼어요. 에이코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유서는 에이코의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유서를 썼다고요? 네,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득 담아서요. 원망을 가득 담은 유서였다고? 그래서 그 유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버렸어요. 여자가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원망을 글로 쓰다 보니 그게 기분이 점차 가라앉더라고요. 저런 형편없는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오모리로 돌아가서 전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 사람 여기까지는 억지로 따라왔지만 아마 친정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근데 그 유서를 버렸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디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도 다 같이요. 속내를 에이코에게 털어놓아서 그런지 그녀는 한층 후련해 보였다. 제4장. 안전벨트를 매라는 사인이 들어왔다. 기체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분명한 건 에이코가 말했다. 이젠 여학생이나 할머니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여학생이야. 비코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 또래 아이들은 고민이 많거든. 하지만 할머니는 여태도 잘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새삼 왜 죽으려고 하시겠어? 하지만 비코, 그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논리야. 그래? 뭐 그런가? 아무튼 그 두 사람을 주의해서 보자고. 그리고 에이코와 비코는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코는 그네 뒤쪽 절반을 맡았다. 뒤로 젖혀진 등받이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안전벨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갔다. 이 노부부는 자세가 아까와 거의 비슷했다. 남편 쪽은 여전히 담요를 덮은 채 자고 있었다. 벨트는 제대로 매고 있었다. 부인이 메어준 모양이었다. 노부부 바로 뒷자리는 비어있고 그곳에 기내용 신문과 주간지가 놓여 있었다. 비코가 그것들을 집어들려고 했을 때 앞자리 노부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다 왔어요. 부인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다. 역시 빠르군. 아주 잘 주무시던데요? 아주 잘 잤어. 거참 이상해. 도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잠이 안 오더니 말이야. 아휴, 다행이네요. 근데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아직도 포기가 안 되나?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 아니에요. 포기는 이미 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잠이 안 와? 우리가 없어진 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린 녀석들에게 방해가 될 뿐이야. 거기까지 들었을 때 비코는 에이코에게 눈짓을 하고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동반자들이란 말이야? 비코의 이야기를 들은 에이코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아마 틀림없을 거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싫어서 도쿄를 떠나는 것 같아. 자신들의 죽은 후의 일을 이야기하더라니까. 참, 이제 어떡하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상륙한 후에 그분들을 붙들고 얘기해보자. 여차하면 공항 경찰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에이코와 비코는 점프 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는 잠시 후 착륙 태세에 들어갔다. 가벼운 충격과 함께 몸의 각도가 바뀌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감각과 함께 브레이크가 걸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잠시 후 기체가 정지했다. 조급한 승객들은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기도 전에 엉덩이를 들기 시작한다. 기내 방송을 마친 후 에이코는 트랩 아래에서, 비코는 트랩 위에서 손님들을 배웅하기로 했다. 비행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에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유서 탓에 자신이 무엇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어쨌든 유서를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냈다. 그걸로 에이코는 안도했다. 이 바람 피운 남편이 먼저 내렸다. 아내에게 신경이 쓰인 탓인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본다. 아내는 일부러 미적거리는지 아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먼저 걸어나갔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승객은 여학생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그 뒤를 따라왔다.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딸은 무표정했다. 그녀들에 이어 40줄의 남자가 나왔다. 체격이 다부지고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한다. 이 남자는 자리도 모녀 바로 뒤였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코가 고개를 숙이자 남자가 머리를 매만지는 신용을 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남자의 손가락에서 뭔가가 반짝했다. 에이코는 소리를 삼키며 남자를 눈으로 쫓았다. 그는 걸음을 조금 빨리 하더니 앞서 걷던 모녀에게 가서 섰다. 그러고는 또 머리를 매만지며 엄마 쪽에 말을 걸었다. 엄마가 무척 즐거운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한다. 그런 거야? 에이코가 얼빠진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비코가 눈짓을 한다. 예의 그 노부부가 통과하려는 참이었다. 에이코는 비코에게 눈짓을 주며 빠르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비코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머지 승객들을 부탁해. 에이코는 그 말만 남기고 뛰기 시작했다. 저 잠깐만요. 에이코가 모녀를 불러 세웠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본다. 에이코는 봉투를 꺼내 그 여학생에게 보였다. 이 봉투 손님이 떨어뜨리셨죠? 여학생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에이코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추리가 틀렸나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다음 순간 여중생이 달리기 시작하더니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건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제5장. 버스에는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도 못 봤다니까 아마 공항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제복을 입은 경관이 그녀들에게 말했다. 경관은 40 전후에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금방 찾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학생의 엄마가 고개를 숙이자 경관은 경례를 한 뒤 방을 나갔다. 공항 안에 있는 응접실이었다. 에이코와 비코는 여중생의 엄마인 모토시니 기미코와 그녀의 약혼자 안도 다카오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중생의 이름은 유키코라고 했다. 유키코는 그렇게 사라진 후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전혀 몰랐어요. 기미코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이런 여행에서 말이에요.
약혼자 안도 쪽은 아무 말이 없었다. 기미코 앞에서 마치 뭔가를 견디려는 것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필 쪽은 따님 것이 분명하죠. 비코가 묻자 기미코는 몸이 흔들릴 정도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틀림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서도를 배워서 나이에 비해서 글씨를 반듯하게 쓰거든요. 아, 어쩐지 하고 에이코는 납득했다. 자살하려는 동기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으세요? 비코가 또 물었다. 기미코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전혀요 라고 대답했다. 실례지만 전 남편분은 이번에는 에이코가 물었다. 2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제가 혼자서 유키코를 키웠죠. 마치다에서 조그맣게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요. 따님과 돌아가신 전 남편분 사이는 좋았겠죠? 물론이죠.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인데다 남편이 직업상 늘 집에 있어서 엄청 예뻐했어요. 재혼은 언제 결심하셨나요? 에이코가 용기를 내 눈 딱 감고 물어보았다. 기미코도 그 옆에 있는 안도도 당황하는 눈빛이었다. 결정은 최근에 했어요. 기미코가 대답했다. 안도 씨가 과일 도매상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됐죠. 한 달쯤 전에 제가 청혼했습니다. 옆에서 안도가 말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일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에이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혹시 따님이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 감정을 억제하려 했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니요. 맨 먼저 그 아이와 의논한걸요. 유키코도 엄마 좋을 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따님의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은 그 이유겠군요, 안도씨. 혹시 재혼이 결정된 이후 오늘까지 유키코 양을 성가셔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은 없을까요? 성가셔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아이 마음에 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도 신혼여행 대신이지만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까지 한 거고요. 에이코가 고개를 저었다. 네, 하지만 유키코 양은 안도 씨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유키코 양에게 엄마랑 여행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네, 그래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 아빠도 함께 간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안도와 기미코가 다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고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안도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얼마 전에 가게 앞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 그 얘기를 유키코가 들은 게 아닐까. 얼마 전이라니. 왜 그때 있잖아. 아이를 언제 갖느냐는 등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말이야. 아, 하지만 그 얘기가 왜?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하루빨리 우리들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내 무심코 한 말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유키코를 딸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별 뜻 없이 한 얘긴데. 우리야 뜻 없이 한 이야기라도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지. 설마 그만한 일로. 유키코도 당신을 좋아하는데요. 아빠로도 인정하고, 아니 인정할 거야 아마. 기미코가 말끝을 살짝 흐렸다. 그런데 안도가 에이코에게 눈길을 향했다. 그 유서를 쓴 사람이 유키코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이의 서명도 없었는데. 아, 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어요. 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키코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결국은 유서에 서명이 없다는 게 저에게 힌트가 되었습니다. 서명에 없단
그게 어째서죠? 봉투 앞에 유서라는 글까지 써놓고 왜 내용 안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죽고 나면 어차피 신원이 밝혀질 텐데 이름을 적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서명을 하려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더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안도 씨의 반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반지 말입니까? 그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안도 씨가 약지에 낀 반지가 유키코 양 엄마의 것과 똑같더군요. 그걸 알아챈 순간 세 분의 관계가 짐작됐어요. 아울러 유키코 양이 엄마랑 둘이 여행하는 듯이 말했던 일도 떠올랐고요. 깨달았죠. 유서에 서명이 없던 이유를요. 요컨대 유키코 양은 안도 유키코라고 써야 할지 모토시니 유키코라고 써야 할지 그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 하고 기미코가 탄식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을 진행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안도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코는 얼마 후 경찰이 발견했다. 근처 상점가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디로 갈 작정이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찰선에 이끌려 응접실에 돌아온 유키코를 본 순간 기미코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유키코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안도가 유키코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한 소리로 유키코, 우리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유키코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꾸벅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라고 대답했다. 에이코와 비코는 그 시점에서 응접실을 나왔다. 택시 승강장으로 간 두 사람은 줄에 서 있는 예의 노부부를 발견했다. 그녀들을 알아본 부인은 아유, 어쩌다 보니 여기서 다 뵙네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나 봐요? 라고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이쪽으로 여행을 오신 건가요? 에이코가 묻자 노부인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여기예요. 도쿄에 사는 아들 집에 다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 비코의 추리와는 전혀 달랐다. 우린 여기서 사과 농장을 하고 있는데 뒤를 잇겠다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도쿄에 사는 아들 녀석을 설득해 보려고 갔다 왔죠. 근데 아드님이 뭐라던가요? 비코의 물음에 노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도 도쿄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봐, 관계없는 분한테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노인이 언짢은 듯 말했다. 우리야, 아무튼 죽을 때까지 사과 농장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녀석들이 어떻게든 할 테지. 네, 그래요. 아무튼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는 사이 빈택시가 들어와 두 노인이 올라탔다. 에이코와 비코가 택시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빈택시 한 대가 또 들어왔다. 아이고... 비코가 신음을 내뱉었다. 이번 비행은 뭐 이렇게 피곤한지. 그러게. 도대체 이번 비행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야. 우리 호텔에 도착하면 한잔 할까? 좋아. 난 안주도 잔뜩 먹을 거야. 비코의 대답을 들으며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다. 커다란 그림자가 시야에 비쳐 에이코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공항에서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다.